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안겨드리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인상 랠리가 조금 막을 내리게 될지 좀 의문인데요. 원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지난 2월에 이어서 2회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현재 물가 상승세가 하락 기조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또한 미 SVB 발 이 금융권 충격을 조금 고려해서 현 수준인 3.5%를 좀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조금 따져 본다면 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조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 1.5 그대로 가는데 이제 그게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분. 1.5가 최대의 격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5월달에 미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이제 1.75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일단은 이창용 총재가 이제 뭐 끝나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는 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아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물가를 우리가 도달을 해야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 네. 어쨌거나 하여튼 뭐 지금 3.5%의 이 금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 네. 따라서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추후에 판단하겠다. 뭐 이 알듯 모르듯 한 얘기들을 많이 섞어서 하는데 어쨌든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이제 우리가 봤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소비자 지난 물가 7월에 추이를 좀 보면은 6.3%에서 네. 지금 4.2%까지 하는데 이야. 7, 8, 9월 달에서 내려오는 뭐 하락폭을 네. 보시는 것보다 지금이 더 급격하게 내려가고 그렇죠. 있는 거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앞숫자가 좀 바뀌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음 달에 한번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2달 연속으로 동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엔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 발 더 나간다면 종료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도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모든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면 네. 최소 연내 동결에는 무게가 실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일단은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지금 좀 더 보겠다 이러는데 사실상으로 전 세계 이제 물가를 이제 비교하면 어느 나라는 지금 금리 올리는 데가 있고 이제 낮추는 데가 있고 맞아요. 동결하는 데가 네.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기준금리가 사실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의 이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네네. 외국 돈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물가는 잡은 것 같으니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대응에 좀 방점을 찍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물가 상승률 둔화하지만 네. 경기 침체 우려도 있거든요. 맞아요. 1분기 역성장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달, 12월 달에는 2.5%인데 지금 1.6% 나왔고요. 네. 세계의 유수의 IB들이 낸 평균치가 1.1이에요. 노무라증권은 무슨 억하심정인지 우리나라를 마이너스 0.6으로 지금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많은 부분들이니까 조금은 더 봐야 되는. 그래서 최소 연내는 동결은 갈 수 있으나 네. 변동성은 봐야 되고 네. 일단 금통위원들 6명 중에 5분이 네. 지금 터미널 레시 최저금리를 지금 3.75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자, 요번에 이제 그 금통위원 2분이 마지막 금통위를 했어요. 네. 이제 2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 이제 박준섭, 장영성 두 금통위원이 가시는데 한 분은 뭐 비둘기파로 지금 우리가 분류가 될 수 있고 네. 한 분은 그러니까 장영성 교수 같은 경우는 중도 매파. 어. 그러니까 이제 주상영 의원이 이제 나가고 박기영 의원이 이제 나가는데 주상영 의원은 굉장히 비둘기파였고 네네. 또 박기영 의원은 굉장히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둘기 쪽으로 내려오면서 사실 연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은 동결이 가장 뭐 지금은 네. 상식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또 2회
연속으로 좀 동결을 조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에 와 있다. 이렇게 조금 점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한은이 이 금리 동결 만장일치를 조금 이룬 상황인데 하지만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기준금리 3.5로 정점을 친 뒤 내년쯤 2.5로 좀 내려갈 것이다. 현지 시간 4월 9일자로 이렇게 그렇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조금 살펴주신 네. 것처럼 한은도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 연 3.75% 가능성을 제기한 금통위원은 5명이었고요. 그렇죠. 3.5% 주장한 인원은 1명이었는데 네.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느 쪽이 좀 가깝다고 보시나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뭐 물가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였습니다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도 공식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를 지금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이거 13개월째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뇌관으로 올라온 게 부동산 PF. 네. 이게 지금 115조예요. 여기 한번 터지면 이거는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최종금리를 3.5에 놓고서 영향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금리가 네. 3.5로 간 다음에 내년도에 2.5로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뭐 1년 동안에 1%를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1년 8월 달부터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3%를 올린 건데 네. 거꾸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경기의 어떤 침체 가능성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저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상저하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이제 조치라든가 어떤 변동성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블룸버그가 얘기한 뭐 1% 정도 기준금리 내려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앞서 또 최종금리 3.5%에 좀 무게를 실어주신 원장님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월 금리 동결을 좀 하고 나서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여기에서 안개는 이 경기 침체, 경기 네. 둔화 말하는 듯한데요. 이번 동결 결정도 여전히 시장이 좀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일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 있고요. 사실 안개 많이 낀 날 차를 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위험하죠. 차 몰고 나가는 네.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인데 네.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앞에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는 작동이 안 거예요. 돼요. 근데 모든 자동차는 뒤 창문에 열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뒤는 잘 보여요. 앞에는 안 보여요. 그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뒤로도 지금 못 가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모든 게 안개든 네. 폭설이든 네. 두 개가 그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친다는 것은 일단 우리는 여기서 물가의 어떤 가격 하락 안정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뭐 또 뭐 공공임금 올린다 그러지 또 지금 뭐 오펙 플러스는 유가 올린다 그러지 네네. 여러 가지가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앞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네요. 뒤는 보여요. 네. 그래서 운전하기가 제일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현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고요. 현재 미국의 300억 이상의 고 자산가들은 현금 비중을 네. 25%에서 65%로 올렸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안 나가시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시는 부분들로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아직까지 조금 더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안개가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는 물가가 하락해서 좀 안정화를 찾아야 그 안개가 조금 거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은의 동결로 다음 5월이 되면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5월 FOMC에서는 현재 이렇게 조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치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서 또 시장들 좀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최대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조금 점쳐지고 있는 금리 차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 금융 환경은 또 어떤 영향을 좀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우리 기준금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금리, 명목금리만 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명목금리를 뺀 실질금리에 따라서 돈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네. 그건 아직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5월달에 이제 올리더라도 크게 우리 달러가 우리 시장에서 나가는 유출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떤 금리 동결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정책 초점은 물가에서 금융 불안 또는 경기 침체로 지금 넘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얼만큼 실적이 나와주느냐. 근데 우리나라는요 무조건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그런 항상 이 뭐 첫 발짝을 띄웠기 때문에 네네. 가야 되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차분하게 이청용 사단이 앉아갖고 2021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한 금리를 그럼 꺾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즉 파급 효과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당탕탕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5월달 미국의 뭐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영향을 줄 것은 내일 모레 나올 네. 미국 CPI입니다. CPI. 네. 4월달에는 없어요. 네. 더 안 나오고 네. 마지막으로 3월달 걸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초에 이것이 결정적으로는 영향이 미친 것이 이 CPI이기 때문에 이제 금주에 나올 이 CPI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반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또 변동성이 또 하나를 더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조금 관건으로 그렇죠. 작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또 시장 좀 우려감이 아직 가시지를 않은 듯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시장으로만 봤다면 조금 전 거래의 웃음꽃을 조금 피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조금 돌파를 했는데 이 한미 금리 인상도 이제 막바지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투자를 좀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1분기에요. 우리가 세계 1위를 한 게 우리 코스닥이 세계 58개국 주요 지수 중에 1등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완전히 개인이 주도한 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이 주장하는 데는 항상 밸류에이션에서 오버슈팅이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변동이 많은 부분, 물론 코스닥은 항상 금리 인상 말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모든 외부적인 경제 지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대형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요번에 이제 1분기에 올라간 거 보면 다 이 소형주, 중소형주가 지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에코프로 BNB 뭐 저런 데는 지금 1분기에만 해도 300% 이상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환을 하셔야 대형주가 받아내고 있는 매크로적인 환경 변화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네. 이런 중소형주로 가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사고 하는 부분들을 오롯이 다 받아주고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가면 삼성전자를 빼면은 9개가 다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흐름을 지금 개미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네.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변동기에는요, 하여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말기에 코스닥이 좀 강세를 펼쳤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코스닥 좀 견인을 한 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게 디커플링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반도체가 뭐 지금 반짝 올라갔습니다만은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더 여력이 필요하다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라든가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기세로 봐서는 바이오들이 한번 올라올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은 사실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은 네. 대형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고 20년간 하지만 우리가 고교생 수능 등급 네. 매기잖아요. 네네. 3등급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게 장이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민감성을 가진 게 대형주거든요. 네네. 대형주는 장기 보관을 하라 그러잖아요. 장기 보관해서 재미본 주식의 평균은 5%밖에 안 되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00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1억이 됐다는 거거든요. 등등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몸을 가볍게 작고 빠른 물고기를 찾으셔서 지금은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역시 금리 인상 말기에는 네. 종착역으로 갈 때는 역시 뭐 전통적으로 코스닥이 더 성과들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